안녕하세요. 서울노총 노동법률지원센터의 최용대 노무사입니다. 2024년 상반기 노동법 테마별 교육을 이번 상반기에도 이렇게 대면이 아닌 비대면으로 하게 된 점 먼저 좀 아쉽습니다. 제가 준비한 주제는 총선 이후 노동시장 방향입니다. 2달 전 2024년 4월 10일에 실시된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이후에 앞으로 노동시장, 노동정책은 어떠한 방향으로 갈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각 당의 여당과 야당의 공약을 위주로 한번 어떤 정책을 통해서 노동시장이 갈 것이냐, 흘러갈 것이냐, 그 방향성을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2024년 4월 10일 국회의원 총선거 결과는 전체 300석의 의석 중에서 여당인 국민의힘, 국민의미래가 108석을 확보했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연합이 175석, 그 밖에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새로운미래와 진보당이 각각 1석씩을 확보했습니다. 벌써 22대 이제 개원을 하죠. 근데 이제 노동 분야는 항상 여와 야가 격돌이 잦은 분야라는 건 누구도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 지금 4월 10일 이후에 전국 정치적인 부분이 좀 안 좋지만, 그죠? 하반기에 노동 분야 정책에 어떻게 갈 거냐? 근데 이 21대 국회에서도 여러 격돌이 있었고, 그 격돌 속에서 여당이 하고자 하는 정책들에 잘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소야대 상황에서 여당은 노동관계법 개정이 어려우니까 시행령 개정으로 노동 정책을 밀어붙이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의 반발도 심했고, 우리 노동조합 쪽에서도 반발이 심했고, 그러니까 노동부 지금 이런 여소야대에서 정부의 노동 정책은 큰 제동이 있을 것으로 당연히 판단이 됩니다. 지금 이제 정부가 그럼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지금 사회적 대화를 해서 노동계가 반대하거나 거부하지 않는 그 저출산 문제, 그리고 노동시간 단축학 같은 여야가 적극적으로 같이 좀 공유하는 생각이 좀 비슷한 정책이 비슷한 정책, 일치하거나 그 생각의 차이나 정책의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부분들을 아마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이 사회적 대화나 이런 부분들이 안 된다라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그 밖에 다른 지금 정당에서 요구하는 그런 쪽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야 공약의 특징을 한번 보니까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모두 저출산, 이 저출산이라는 문제는 여러 가지 아주 몇 년 전부터 계속 우리 노동 분야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큰 문제다 보니까, 일하는 이제 부모를 위해서 육아휴직이라든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 조금씩 육아휴직에 대한 자녀의 연령도 높이고 여러 가지 것들을 좀 계속 추진해 왔는데,
이 부분에서는 여야가 그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같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 저출산과 관련된 정책들에 대해서는 그나마 좀 추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일하는 부모를 위한 정책 그리고 채용 공정성 뭐 요 정도까지는 밝혔지만 노동 분야에 대해서 정확한 정책을 밝히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노동 분야에 있어서 이제 법이나 제도를 좀 개정하고 개선하겠다라고 해서 보다 적극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여야의 이제 공약들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야의 노동 분야에 대한 관련 주요 공약을 보면 이제 국민의힘은 이제 배우자 출산휴가 1개월 의무화, 그다음 육아휴직 신청만으로 자동 개시, 뭐 이런 육아휴직 급여 상한, 그리고 고고와 관계 육아 저출산 문제가 채용 관련해서 이제 허위 채용 관련 가이드라인, 뭐 이런 것들, 무분별한 인턴 기간 연장 금지 이런 쪽을 얘기하고 근로시간 단축이나 법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큰 공약이 없습니다. 이와 달리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는 이제 출산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이런 부분들을 좀 보장하고 인상하겠죠. 그리고 이제 부모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하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휴가 사용권을 제도화하고 급여 아까 말씀드린 출산 전후 휴가 급여나 육아휴직 관련 휴직 기간하고 급여 이런 부분들을 좀 확대하겠다. 그리고 채용과 관련해서는 여성 청년 채용 과정에서 이제 성차별 이런 부분들을 좀 근절하겠다. 그리고 이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벌써 21대부터 주장하고 있는 게 뭐 주 4일 또는 주 4.5일 이렇게 도입해서 노동시장을 2030년까지는 OECD 평균 이하로 단축하겠다. 그리고 이제 법 제도와 관련해서 산업안전법 그리고 뭐 이제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 그러니까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처우를 배제하자. 그리고 노동조합법을 지난번에 개정 못했던 것들을 재추진하겠다. 그리고 포괄임금제 이런 것들을 근로기준법 명문화하고 비정규직이나 특수고용 형태의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겠다. 이렇게 이제 주요 공약들이 조금 크게 좀 다르게 좀 되어 있으니까 표로 한번 따봤으니까요.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각 그 세부 공약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그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되어 있는 이 제도를 개선하겠다. 그 각 당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이나 모두 저출산에 대해서 뭐 우리가 0.6 뭐 1 밑으로 내려간 지가 좀 오래됐고 출산율이 너무 저조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문제들을 계속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노동관계법과 관련해서 저출산은 이제 육아휴직 대표적인 것들이 그리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러한 이제 기간 대상 자녀의 연령 뭐 육아휴직만 보더라도 1세, 3세, 6세, 8세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가서 지금 현재는 만 8세인데 이걸 어디까지 갈 거냐 이러한 부분이 좀 있을 거고요. 근로시간 단축 같은 경우에도 지금 육아휴직 1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 현재는 배우자 출산휴가 요거 10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좀 이제 자동 개시되는 조직을 가져가고 기간을 또 확대하겠다. 또 이제 난임 치료 휴가 같은 경우에 지금 3일이 있는데
1일은 유급이고 2일은 무급이잖아요. 뭐 이런 부분, 그 가족 돌봄 휴가 10일에 대한 부분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이제 그 가족 돌봄이 아니라 자녀 돌봄, 아이들 돌보는 휴가를 또 신설하겠다. 이런 제도에 대해서 이제 국가가 어떻게 지원을 확대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이 육아 저출산에 따른 육아에 대해서 사실 보면 기업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데 이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재정을 확보한다든가 사회적 논의를 통해서 기업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따라올 수 있게끔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아마도 계속적인 사회적 논의를 통해서 얘기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예, 다음으로 채용 공정화에 관한 부분들인데요. 이게 이제 채용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문제가 되고 하니까 이제 채용과 관련된 부조리를 근절시키겠다라는 목적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허위 채용 광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해서 마련해서 채용에 대한 갑질을 근절하고 이제 이러한 부분들 무분별한 인턴 기간 연장 금지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여성 청년 채용 과정에서의 성차별 관행을 근절하겠다라고 해서 크게 채용 연계형 인턴 제도를 개선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채용하려고 인턴을 했다가 채용하지 않고 인턴 기간 동안만 이제 사용하고 뭐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좀 막겠다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허위 채용 광고 뭐 이제 규제를 하겠다. 그래서 허위 채용 광고하는 경우에 처벌을 강화하고 이제 채용 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런 부분들의 채용 처벌 규정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포괄임금에 대한 부분인데요. 포괄임금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뭐 기본급 외에 연장, 야간, 휴일, 연차 이러한 부분들을 지금 임금에 포함하는 제도고 요 전에도 이 포괄임금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사회적 논의, 그러니까 전문가적 논의, 그리고 환노위 심사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웠었고 이 포괄임금이 사실 엄청 만연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포괄임금을 좀 없애겠다, 아니면 제재하겠다, 제한하겠다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정부도 포괄임금에 대해서 또는 이제 고정 OT, 오나용 사업장에 대해서 이제 근로감독을 기획을 해서 뭐 이런 부분들을 계속 뭐 제재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법적인 측면이 좀 들어와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 상당히 포괄임금은 사실 뜨거운 감자고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논의되는데 아직까지 그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입법을 하고 제한할 것인가가 큰 고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주 4일제 논의는 계속될 것 같습니다. 이제 장시간 노동 근절을 위해서 주 4일 4.5일제 도입하는 기업에게 이 뭐 어떤 인센티브 지원을 주겠다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인데요. 반대로 국민의힘은 뭐 이 장시간에 대한 별도 공약도 없고 주 4일에서 우선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주 4일을 지금 이제 실시하는 기업들이 사실 이제 대기업을 중심으로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로 보이거든요. 4일에 4.5일. 우리 뭐 조금 연세가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월화수목금 하고 토요일까지 해서 주 44시간제에서
주 40시간제로 올 때도 이렇게 기본 근로 시간을 줄였을 때 상당히 이제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뭐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주 5일제가 도입되고 지금 거의 20년이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주 40시간제죠. 그런데 이게 그나마 좀 정착이 되어 있는 것으로 봤을 때 잘 뭐 근로 시간 자체를 어떻게 줄이느냐에 대한 문제고 기본 근로 시간을 줄였을 때 줄이면서 했을 때 어떤 것들이 늘어날 거냐 그 부분은 좀 고민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 4일 뭐 이렇게 가는 것일지 아니면 어떤 근로 시간을 주 32시간제, 35시간제로 갈 건지 근데 그에 따라서 연장 근로나 이런 휴일 근로가 계속 발생할 건지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제한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아무래도 좀 많이 사회적으로 논의를 해야 되는데 현재 입장에서는 더불어민주당만 이걸 당론으로 채택하고 있고 정책으로 가져가고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입장이라 어떻게 논의를 시작하고 이 논의가 진척이 될 것이냐 그 부분에 좀 있어서 격돌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뭐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 장시간 근로 노동을 근절하기 위해서 하겠다라고 한다라면 이거는 노동계와 통해서 여력히 가서 해야지만 됩니다. 그게 그러니까 노사민정 다 이렇게 통틀어서 좀 해야지 사회적 논의 그야말로 사회적 논의가 있어야 입장의 차이가 좀 줄어들고 그것을 통해서 논의다운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지금 노동조합법 재추진, 뭐 소위 이제 노란동포법이라고 불렸던 그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죠. 여기서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는 요 개정안 21대 국회에 통과했는데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로 개정이 이르지 못했고 그 이제 이 노란동포법은 특수고용노동자까지 포괄할 수 있는 근로자 개념을 확대하고 근로자와 직접 뭐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가 아니더라도 노동 조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실질적 사용자가 누구냐라는 데까지 이제 사용자 개념을 확대해서 단체 교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노동조합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인 사용자와 교섭을 하면 단체 교섭 상당히 이제 진척이 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겠죠. 근데 반대로 이제 경영자 쪽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사실은 이제 그 분사하거나 이런 부분들 뭐 원하청 관계 이런 부분들을 하는 부분들이 일정 부분 노동관계법을 피해 나가려는 기업들의 꼼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감을 느끼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기업은 뭐 늘 사회적 혼란 야기와 뭐 법적인 안정성 침해 이런 부분들을 들면서 계속 아마 할 거고 재추진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어떤 식인지 뭐 똑같이 지난 21대 국회에 통과한 내용 그대로 갈지 좀 수정 보완해서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노동조합법 개정의 핵심은 이러한 부분들이죠. 그렇죠? 근로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고 실제적인 사용자가 교섭의 상대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재추진하겠다. 근데 재추진했을 때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뭐 행사하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또 21대와 동일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것들이 좀 아무래도 문제가 되겠죠. 근데 이제 어쨌든 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제 초기업 단위 교섭을 활성화하고
단체 협약의 효력을 확정하고 그다음에 그 소위 노란동풍법 요거 재추진해 갖고 그 사용자하고 근로자 개념을 확대하고 노동조합이 노동기본권 행사할 때 이제 민사상 손해배상이라든가 가압류를 제한하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공약으로 내세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진통이 예상됩니다. 자, 기타 공약을 좀 보면 요거는 저 개인적으로는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있습니다. 그 지금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로 도입한 지가 꽤 됐고 점점 고령화되는 입장에서 제 개인적으로도 이제 정년은 연장돼야 되지 않을까. 지금 현재 법으로 60세가 되어 있지만 이게 63세, 65세. 여러분들도 이제 지나가다 이렇게 보시거나 연세대들 보면 뭐 60세여도 정말 건강하게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많고 지금 그 60대 이후 연령들이 상당히 늘어나는 인구 비중이 늘어나는 상태에서는 당면한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노동조합도 지금 뭐 법적인 60세가 아니라 63세, 66, 65세 뭐 이 정도 그죠? 아니면 70세. 뭐 다른 얘기를 하자면 이제 그렇더라고요. 우리 지금 이제 근 한 20년 이렇게 보면서 예전 아버지 세대, 우리 윗세대보다 상당히 이제 젊어졌고 그래서 누구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전 아버지 세대하고 부모님 세대하고 우리는 0.8을 나이에 0.8을 곱해라. 그러면 나이 50에 0.8이면 40이 되는 거고요. 60에 하면은 뭐 예를 들면 뭐 68은 48이니까 48세 아버지 세대. 그죠? 그럼 70세면은 7, 8이 56. 그럼 거의 70세까지도 뭐 가능하다. 이런 건강 상태가 좋아지고 우리가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정년 연장은 좀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정년 연장 방식은 이제 현행법상 정계를 제가 이제 얘기하는 것처럼 정년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식을 좀 취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고 현행법상 정년은 그대로 두고 계속 고용을 활성화하는 등의 이제 실질적으로 정년을 예정하겠다. 근데 이러면 뭐 지금도 사실 60세 넘으신 분들에 대해서 촉탁직, 정년 후 계약직 뭐 이런 부분들로 하고 있는데 그 처우가 되게 열악하거든요. 그 열악한 처우보다는 정년을 이제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식이 저 개인적으로는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년을 좀 단계적으로 하는 부분. 근데 이제 지금 국민연금 이제 수급 연령 그리고 정년 요게 중국 수급 연령이 지금 63세 이렇게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60세, 61세, 62세, 63세 늘어가고 정년은 60세고 그러면은 그 정년하면서 국민연금 수급 연령과의 그 차이를 어떻게 보전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 그리고 앞에 이제 저출산 그리고 고령화로 인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또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노사가 공통이 고민해야 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노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년 부분을 어떻게 하지 못한다라면 앞으로 이제 뭐 경제 발전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년 연장에 대해서는 뭐 다른 것들도 상당히 중요하겠지만 특히 좀 노사, 뭐 민정 다 또 이제 이렇게 해서 그 단계적으로 정년을 어떻게 늘려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단체 노동조합들이 이제 단체 교섭할 때 보시면 정년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많이 가지고 나오시는 것 같아요. 되게 바람직한 모습이고 정년에 대한 부분들을 점점 넓혀 나가는 방식들로 이제 교섭이나 교섭 요구할 때도 정년 부분은 뭐 63세
65세 이렇게 점차적으로 좀 늘려갔으면 하는 제 생각이 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확대인데요. 5인 미만 사업장, 국민의힘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이제 근로자들 공휴일 적용하자.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이 이제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이제 근로 감독을 통해서 행동 지도를 강행하자 이런 측면에서 있고요. 더불어민주당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법인 전면 적용하자. 지금 5인 미만 사업장은 그 전면 적용되지 않고 일부만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 5인 미만과 5인 이상은 차이가 많이 나죠. 지금 국민의힘이 얘기하는 공휴일 뿐만이 아니라 연차, 휴가도 적용되지 않고 그 연장 야간 휴일에 대한 가산 임금도 적용되지 않고 뭐 여러 가지 그리고 해고, 부당 해고도 해고 예고는 적용되지만 부당 해고 자체도 예정되지 않고 이러한 부분들에서 상당히 열악한 측면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좀 확대 적용하자. 근데 이제 5인 미만으로 했을 때 그럼 과연 이제 행정력이 어디까지 미칠 것이냐? 이제 그에 대한 측면이 조금 첨예한 대립이 있을 수밖에 없는 논제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좀 신중하게 그 전면 적용할 것이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꼭 필요한 부분들만 가지고 할 것이냐에 대한 사회적 논의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산업안전보건체계 개편 이 부분들도 이제 그 국민의힘은 이제 중소기업 특성에 맞는 현장 안전보건 체계 마련을 지원하겠다 이런 측면이고 이제 규제보다는 그런 체계가 미흡한 부분에 있어서 안전보건 체계를 마련하는데 좀 지원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고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뭐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 이런 분들 특수고용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안전보건 기준을 마련하고 하청 노동자를 위해서 원하청 그 통합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자 뭐 이렇게 해서 조금 이제 초점은 다르지만 산업 안전 체계는 이제 그동안 계속 뭐 안전보다 중요한 건 없다라는 것에서 인식을 같이 하기 때문에 총선 이후에도 이제 계속적으로 더 좋은 쪽, 더 안전을 강화하는 쪽으로 아마 개편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실 생명보다 소중한 건 없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그 노사 여당과 야당, 노사 모두 이제 안전보건에 대해서는 더 준비하고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근로시간 및 휴가제도 개편은 사실 이제 그 여당에서 국민의힘에서는 뭐 노동 정책에 이렇게 많은 것들이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은 조금 다르게 조금 많이 이런 이제 근로시간 의무 기록제, 근로시간을 하고 포괄임금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포괄임금을 금지하자. 그래서 공짜 노동 이걸 금지하자. 그리고 근무 외에 근로시간 외에 SNS를 통한 업무 지시 이게 이제 뭐 그리고 11시간 연속 휴식제 이제 SNS 먼저 말씀드리면 카톡이나 이런 부분들을 업무 지시하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이런 데서 많이 얘기가 되거든요. 이제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과연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상당히 이제 근로자들이 이런 부분에 부담을 느끼고 하는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좀 방지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부분들이 아마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연차 이제 휴가 저축 제도 도입하고 연차 사용 촉진 제도를 좀 개선하자 이런 쪽으로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기본적으로는 아무래도 그 국민의힘보다는 좀 이쪽이 좀 더 많고요. 그런 부분들. 자, 다시 또 그 다음 보시면 앞에서 얘기했던 것들인데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우리가 일반 전형적인 근로자에서 이제 비정규직 근로자, 소위 말하면 뭐 예전과 다른 형태로 근무하시는 특수고용 노동자들도 많거든요. 이런 비정규직, 특수고용 노동자, 간접노동, 고용노동자, 그리고 소규모 사업장의 종사자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보호할 거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많은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저임금 비정규직에 대한 어떤 차별, 노동자 차별, 뭐 이거 지금 차별 시정 제도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노동자 차별 해소, 그래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활성화에 대한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간접 고용 노동자를 보호하는 입법을 하고 지금 이제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이런들에 대한 공약을 막 그 좀 많이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처우에 대한 법제화, 그리고 고용 형태에 따른 이제 차별 금지, 그리고 상시 지속 업무와 생명 안전 뭐 이런 데에 대한 정규직 채용 원칙, 그리고 원청과 원청이 협력 변경 시에 이제 후속 협력제로 고용 승계하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특수 고용자, 플랫폼 노동자 이런 를 이제 근로자 개념을 좀 확대하자는 거고요. 그죠? 음, 그리고 이제 사용자가 근로자 아님을 입증하여야 하는 음, 어, 이런 제도. 그러니까 이제 입증 책임을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한테 가져가게 하는 제도를 도입하자. 그리고 그 특수고용 노동자나 플랫폼 노동자에서도 이제 최저임금처럼 최저 보수 제도를 도입하자. 어, 모든 노동자, 노무 제공자를 보호하기 일하는 사람들 법이라는 걸 추진하자. 이렇게 해서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선 이유를 봤을 때 상대적으로 아까 비교 표에서 본 것처럼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아무래도 좀 많은 정책을 내놓은 반면에 어, 국민의힘은 그닥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 공통적인 측면의 공약들이 먼저 얘기 드린 것처럼 그 저출산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과연 저출산에 따른 이 저출산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또 정년과도 문제가 되거든요. 우리가 지금 그 이렇게 역삼각형 형태로 뭐 이제 젊은 층은 점점 줄어들고 고령층이 늘어나는 형태로 있다 보니까 젊은 층이 고령층을 떠받치는 상황들이 되잖아요. 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거냐 과연.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출산 문제 요거는 정년 연장과도 같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저출산 그 출산율을 뭐 이제 높이는 방향도 있지만 출산율을 높이는 과정 속에서 정말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의 정년을 어디까지 보호할 거냐 그러한 부분들을 또 나름대로 고민해야 하고 해야 될 것으로 좀 보입니다. 그래서 연동되는 것들이 있고 공통 분모에 대해서는 그 노사가 여당과 야당이 같이 좀 논의를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노사가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가치 판단의 문제이겠지만 가장 시급한 것들을 선점을 하고 대화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먼저 논의하다 보면 이제 그 생각이 다른 부분들에 대한 것들에 대한 얘기, 논의도 좀 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거든요. 계속 이제 뭐 대화가 안 되는 부분들부터 서로 얘기를 하면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체 교섭을 하든 어떤 협상을 할 때 정말 쟁점들을 먼저 할 거냐 아니면 뭐 이렇게 생각이 다른
이견이 있는 부분들을 먼저 할 거냐, 이견이 조금 덜하고 생각의 폭이 이견의 폭이 작은 것부터 해결할 거냐, 뭐 여러 가지 기술이겠지만 제 이제 이 노동 정책에 있어서는 서로 이게 방향성이 같은 정책, 생각들 지금 보면 저출산, 정년 문제, 안전, 산업 안전 문제 이러한 부분들은 뭐 이렇게 노사 또는 여당 야당이 크게 이견이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니까 그런 부분들부터 빨리 좀 논의를 확대해서 진행하는 것이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공약에 대해서 좀 이렇게 훑어봤는데요. 이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21대 국회에서도 여소야대, 뭐 여소야대, 야대 여소, 뭐 정치적인 어떤 그런 지형은 항상 바뀔 수 있지만 지금 여소야대에서는 이제 정부가 생각하는 그 노동정책 방향대로 정책이 갈 수 없다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고 그렇다면 여당과 어떠한 야당과 어떠한 얘기를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제 국민의힘이나 정부는 그런 어떤 대화나 이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뭐 이제 그 22대 국회 개원 이 문제도 막 진통을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쟁점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을 먼저 해서 가는 것이 아무래도 노동 정책에 대해서는 좀 좋을 것 같다, 바람직할 것 같다.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저뿐만 아니라 모든 뭐 지금 제 강의를 듣는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음, 지금 뭐 전국 국회 상황이 너무 좋지 않다 보니까 정말 빨리빨리 이제 협의하고 논의해서 뭐 법을 개정하거나 제정해야 될 부분들, 노동관계법에 대한 부분들이 진척이 없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응? 지금 저출생 고령화는 계속 지금 뭐 엄청 빨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뭐 우연히 며칠 전에 봤더니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출산율이 1.6인가 1. 아까 우리나라 2배 정도 되는데도 지금 난리가 났다. 음? 이 출산율이 적어져서.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1대가 아니고 0.6, 0.8 뭐 이 정도잖아요. 일본은 지금 1.2, 1.5 이 정도인 것 같은데 거기에서도 지금 일본은 상당히 이제 심각성을 가지고 저출산 문제를 대응하는데 우리는 좀 늦, 늦은 감이 있고 이게 또 그러니까 국회적 논의, 사회적 논의가 좀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더 늦어지는 것 같다. 그리고 이제 그 정년 문제, 아까 계속 얘기하지만 지금 이제 저도 나이를 먹어가고 나이를 먹는 분들이 많은 이런 시점에서 보면 지금 정년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어, 그렇다면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먼저 진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이렇게 뭐 제가 준비한 총선 이후의 노동 시장 방향을 한번 그 국민의힘 여당인 국민의힘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을 위주로 봤는데요. 어, 좀 우려스러운 건 이제 여소야대의 형국에서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노동 정책은 음, 쉽게 어떤 법이 개정되거나 하지 않겠다. 그러려면 야당과 더불어민주당과 공통 분모에 대해서 사회적 논의를 빨리 시작해서 그 부분이 좀 아무래도 그런 부분부터 개정될 수 있게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이번에도 이렇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면이 아닌 비대면으로 말씀드리다 보니까 뭐 사실은 이제 이렇게 물으시군요. 대면 교육이 편하냐, 비대면이 편하냐 하는데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대면 교육이 더 편한 것 같습니다. 그 비대면 교육은 뭐 이렇게
자료를 준비해서 말씀드리는데 한계가 있고 이 녹음한다는 자체가 그 품질 이게 녹음의 질이 좋거나 이렇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또 부담이 됩니다. 뭐 어쨌든 제가 준비한 이 강의를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뭐 약간이라도 여러분들이 좀 이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